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에 이제 그 남북국 시대, 남쪽에 이제 통일신라 그리고 북쪽에 발해라는 국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뭔가 지금 남한과 북한의 관계랑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민족적 동질성이 있긴 해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쪽에 이제 통일신라가 있다 보니까 두 나라가 뭔가 민족적 동질성이 있긴 함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서로 이제 경쟁하는 관계. 그 나라가 이제 북쪽에 이제 발해였던 거예요. 이 발해 역사까지 합해서 우리는 남북국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 발해 역사와 관련해서 출제되는 포인트는 일반적인 출제 포인트, 발해 5대 왕이 있어요. 독수리 용제, 건국한 왕, 멸망한 왕이 있어요. 요 둘은 되게 간단하게 출제가 되고요. 시험에서 주인공은 중간에 끼어있는 3명의 왕이에요. 3명의 왕. 이 3명의 왕의 두 문자 따기가 정말 쉬워요. 우리 신라의 오징어 다리에서 있지 않습니까? 무문이 나왔죠. 무문. 그리고 그 아들이 신이었죠. 무문신 나왔죠. 이 무문신 신이 끝나고, 자, 신라 역사로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문신이 끝나죠. 무문신에서 7세기까지 되는 거죠. 무문신 바로 다음 이 시대부터 해서 그 발에 무문선이 나와요. 무문선이 나요. 무문선이 나요. 요 포인트. 무문선이 나요. 그러니까 무문신, 무문선 이렇게 돼요. 무왕 그리고 이제 문왕, 선왕 해가지고 발해 3대 왕이 나올 거예요. 요게 이제 발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건국했던 대조영이라든지 멸망했던 애왕이 있는데 얘들은 시험에 되게 단편적으로 나오고 요 3명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잘 구별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명의 이제 캐릭터를 갖다 한번 잡아볼게요. 무왕은 있지 않습니까? 고왕 대조영도 같이 잡죠.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고왕은 오래될 고, 옛고 해서 발해 왕들 중에 가장 오래된 왕이니까 고왕 대조영. 그 다음에 이제 대조영의 아들이 무왕이에요. 무왕은 있죠. 앞에 싸울 무자가 들어갔죠. 얘는 쌈쟁이에요. 쌈쟁이. 쌈쟁이 왕 무왕 캐릭터 잡고요. 그 다음에 문왕은 있지 않습니까? 아빠 무왕이 일으켰던 싸움을 진정시키고 이제 중국 당나라랑 화해하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서 문물을 진흥시킨 왕이라서 이제 문왕이에요. 문왕. 문물을 진흥시킨 왕. 문왕. 그 다음에 선왕은 있지 않습니까? 태양처럼 빛났던, 선은 영어지 않습니까? 근데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태양처럼 빛났던 발해 왕, 발해 전성기 왕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문선의 캐릭터를 갖다 잡고 있죠. 요 3명을 갖다가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요 3명 플러스 건국왕, 대조영, 멸망한 왕, 애왕. 애왕은 이름도 잘 안 나와요. 요 왕들을 갖다 구별할 줄 아시면 됩니다. 우리 삼국시대에 비하면 껌이에요. 뒤에 공부하다가 여러분 막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 야, 삼국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야, 삼국시대에 비하면 이건 껌인데?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먼저 이제 고왕 대조영은 고구려가 멸망했죠.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당나라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네가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지역 사람들을 갖다 강제 이주를 시켜요. 당나라로. 그리고 이제 이 당나라로 끌려갔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애들이 있어요. 말갈족. 여기 살던 말갈족 애들. 얘들이 여기서 이제 살다가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당을 갖다가 탈출을 하는 거예요. 탈출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족과 함께 당을 탈출해서 원래 고향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얘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제 발해예요. 탈출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제 고구려인들은 대조영 아빠가 이끌고 그리고 말갈족은 말갈족 족장이 이끌고 이렇게 둘이 힘을 합해서 당군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탈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탈출이 성공한 시점에서 당군, 추격군과 전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전투에서 대조영 아빠도 죽고 말갈족을 이끌던 말갈족 족장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당가의 전투를 통해서 친해진 있죠.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힘을 합해가지고 있죠. 공동의 수장을 뽑히게 돼요. 그렇게 뽑힌 사람이 바로 대조영이에요. 그게 이제 대조영이 수장이 돼가지고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함께 고구려의 예터의 땅을 갖다가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발해입니다. 그 나라를 세웠던 지역을 동모산 일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송화강 유역 있지 않습니까? 그 유역, 부여랑 거의 비슷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모산 일대 발해를 대조영이 건국하였다. 자, 여기까지 기본. 그리고 이제 이 대조영과 관련된 좀 심화 키워드들.
처음에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을 때는 나라 이름이 발해가 아니었어요. 진이라는 이름으로 건국됐어요. 진. 요거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러면 왜 발해가 발해로 불리게 되었냐? 당나라에서 있지 않습니까? 대조영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발해군왕아 하면서 불러요. 발해군왕. 그러면서 발해라는 이름을 처음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대 주인공 무, 문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쌈쟁이 무왕 들어가겠습니다. 대조영의 아들이죠. 대조영 아들 때 발해가 아주 급속한 성장을 갖다 이루게 돼요.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가 발해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북방에 아주 강력한 거대한 국가가 성장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이 거대 북방 국가인 발해를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원래 발해에 복속되어 있던 흑수말갈이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흑수말갈이라는 애들을 갖다 꼬드겨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둘이 손을 잡고 발해를 갖다 압박하려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해가 그 당이 이제 이 흑수말갈과 이제 교류하는 거를 갖다가 결국 눈치를 갖다 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발해 당시 무왕에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원래는 흑수말갈이 나의 똘만이었는데 이것들이 당과 내통을 해서 나를 갖다 뒤통수 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흑수말갈을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갖다가 출병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고 외삼촌과 동생이 있죠. 대문예를 갖다가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흑수말갈을 공격하러 갔던 동생인 문예, 형 이름은 대무예예요. 싸움을 잘하는 대무예. 그리고 동생은 똑똑한 대문예였는데 이 문예가 있지 않습니까? 형을 배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배신을 했냐면 우리 발해가 북방에서는 엄청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흑수말갈을 공격하게 되면은 흑수의 배후에 있는 당과의 전쟁으로 확대가 될 것인데 발해가 당의 상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문해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흑수말갈을 공격하게 되면 발해는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문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형을 배신하고 있죠. 당나라에 붙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형은 있죠. 믿었던 동생까지 자신을 갖다 배신한 거예요. 완전히 꼭지 도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무의 무왕이 있지 않습니까? 앞뒤 안 재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당에 요 쌍둥반도라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 유명한 무역도시 있거든요. 여기를 갖다 이제 선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쌍둥반도 등주라고도 부릅니다. 등주를 갖다가 장문휴라는 신하를 보내서 선제 공격을 하면서 당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 수나라 있지 않습니까? 수와의 전쟁에서 영량왕이 그냥 들이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역시 발해는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당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최고의 강대국,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를 갖다 이제 우리 고구려와 고구려의 후예인 발해는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이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역시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소를 갖다 공격하였다. 그 누구야? 그러니까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영량도 요소 지역을 갖다가 선제 공격을 하면서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뭔가 그 수와의 전쟁이랑 좀 비슷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당과 발해의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전쟁이 이제 국제전으로 확산이 돼요. 확대가 돼요. 원래 당과 흑수말갈 그리고 발해랑 이제 전쟁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발해가 의외로 선전을 했던 거예요. 잘 싸웠던 거예요. 그게 당나라가 당과 흑수말갈의 힘만으로는 발해를 갖다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해도 이제 겨우겨우 버티면서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당이 있지 않습니까? 자, 외교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요 흑수말갈뿐만이 아니라 신라까지도 자기 편으로 들어가지고 삼각동맹, 트라이앵글 동맹을 통해 가지고 있죠. 발해를 갖다 압박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발해는 있죠. 당과 흑수말갈만 해도 힘들었는데 이제 후방에 신라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해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도 자 동맹들을 만들어야 되겠어. 남쪽으로 일본, 북쪽으로 돌궐. 자, 삼각동맹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자동맹, 북쪽의 돌궐과 남쪽의 일본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 터키 있지 않습니까? 터키가 최근에 국명이 바뀐 거 알고 계세요? 터키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트루키예라고 불러요. 트루키예.
이 트루키에가 바로 돌골이요. 이 돌골 애들이 예전에 말 타고 그 지역에서 이제 저 중앙아시아 넘어가지고 요 일대까지 이제 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그 중세라든지 이런 때 보면은 유럽 전체가 터키한테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던 시대가 있었을 정도로 엄청 잘 나갔던 나라입니다. 그 터키의 후예인 있지 않습니까? 트루키에라고 부르겠습니다. 터키가 트루키에라고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루키의 후예인 있지 않습니까? 돌고래랑 이렇게 손을 잡고 당나라에 저항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무왕과 관련된 기본적인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무왕의 이제 심화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무왕이 이제 이렇게 당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있죠. 영토를 많이 확보는 못했어요. 왜? 당을 상대하느라 바빠서. 근데 일부 북방 영토로 갖다 확장을 했거든요. 그 확장한 영토가 어디냐면 북만주예요. 북만주. 요 북만주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발해 태양처럼 빛났던 써낭이 있거든요. 써낭이 확대했던 지역이 요동 일대를 완벽하게 장악을 합니다. 북만주는 요 일대를 얘기하는 거고, 요 일대를 얘기하는 거고, 요동은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무왕의 북만주와 선왕의 요동을 갖다 구별해야 됩니다. 요거 구별하는 문제들 나오니까 무왕은 북만주 장악하였다. 그리고 선왕은 요동 일대를 장악하였다 하는 거 두 개 구별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은근 헷갈립니다. 이게 거의 지리적으로 비슷한 지역이라서 요동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라 성도왕이 발해를 공격했다고, 신라 때 발해를 갖다 공격했다고 했어요. 우리 신라와 발해의 역사를 갖다 연결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쉬워요. 그러니까 무문신 나오죠. 무문신 끝나고 나서 무문선 이렇게 뻗어나가는 겁니다. 되게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성왕 무렵에 무왕, 그리고 이제 성왕 바로 직전에 누구야? 그러니까 대조영 나라를 건국하였다. 이 정도로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연도 암기해서 접근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흑수 말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말가를 평정하였다. 흑수 말갈은 당이랑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해를 갖다 공격하던 말갈이었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북만주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평정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의 아들인 이제 문왕 들어가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제 당이랑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움의 결과는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승자가 없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죠. 둘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한 전쟁을 갖다 시작을 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민폐를 갖다 끼치고 있죠. 그러니까 기름감이라든지 가스가 인플레이션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랑 비슷한 양상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문왕 때 가서 발해랑 당이 화해를 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당과 화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시 당의 편이었던 신라와의 관계도 개선되게 돼요. 그 흔적을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이 뭐냐면은 당가 있지 않습니까? 당가 교역로인 조공도, 그 다음에 신라와의 교역로인 신라도, 이런 길들이 형성돼서 당과 이제 신라와 관계가 개선됐음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과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문왕 때는 있죠. 당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문물이 새롭게 정비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체제가. 그래서 이제 삼성육부제, 당나라 중앙제도예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가 발해식으로 개편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영향을 받아서 주자감이라는 중앙의 유교 교육기관이 또 설치되는 모습이 문왕 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왕 있죠. 문왕 캐릭터가 되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뭔가 알록달록한 변덕쟁이에요. 변덕쟁이. 이 문왕의 변덕쟁이 특징을 잘 보여주는 흔적 중 하나가, 얘는 수도를 몇 번이나 천도를 했어요. 우리 신문왕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왕권을 구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왕조차도 천도는 실패했다고 했죠. 천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이 천도를 갖다가 이렇게 죽을 듯이 하는 왕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발해의 문왕입니다. 천도가 침이었던 왕, 천도왕 문왕.
처음에 이제 건국됐던 동모산에서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이동하는데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발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천도를 했다, 문왕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발해서 무슨 왕이 천도를 하였다, 문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왕과 관련된 심화 포인트. 문왕 때도 있죠. 당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문왕 때는 영토 확장이 전혀 없었을 거라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거의 맞는 내용입니다. 맥락상. 근데 문왕 때도 일부 영토 확장이 이루어졌는데 이유가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 중국의 당시 당나라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양귀비라는 여자 들어본 적 있죠? 양귀비. 중국을 대표하는 미인, 3대 미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양귀비가 당나라 인물입니다. 당시 이제 양귀비의 남자친구였던 안녹산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요 인물이 사사명이라는 인물이랑 힘을 합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당나라에서. 그래서 당나라가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등 엄청난 타격을 갖다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국지색, 아름다운 미모가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다. 그게 바로 양귀비와 관련된 얘기죠. 양귀비 말고도 경국지색에 다른 여자가 있는데 양귀비도 이렇게 나라를 갖다 한번 말아먹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당에서 있지 않습니까? 양귀비와 관련해서 안녹산 사사명이라는 인물이 난을 일으키면서 당나라가 크게 한번 혼란에 빠지게 돼요. 이 틈을 따가지고 문왕이 있지 않습니까? 요하강, 바로 이제 요동 일대까지 이제 영토를 갖다 확장하고 수도를 이제 상경으로 옮기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당나라의 수도가 오경이 있거든요. 오경, 중경이 있고 상경이 있고 동경, 서경, 남경이 있어요. 근데 이 5개의 수도를 엄밀하게 구별하지 말고 있죠. 나중에 진짜 수도가 되는 거는 상경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상경. 이 상경으로 이제 문왕이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이제 영토가 확장되면서 상경으로 전도를 하는 모습 보여주게 됩니다. 뒤쪽에 보면 성왕 때 다시 상경으로 환도하였다 하는 내용 나오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왕은 발해 성왕은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륜성왕이란 키워드 또 나오죠. 그러니까 불교 좋아하고 잡벅 심한원들이 스스로를 갖다가 전륜성왕이라 칭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불교사에서 한번 싹 정리할 건데 뭐 진흥왕도 그랬고 성왕도 그랬고 무왕도 그랬고 발해 문왕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왕 봤습니다. 침이 알록달록한 있지 않습니까? 변덕쟁이 문왕과 관련된 캐릭터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왕, 태양처럼 빛났던 발의 전성기 왕입니다. 무문선, 선왕. 자, 선왕은 특징이 뭐냐면 앞에 선대왕들은 고왕, 무왕, 선왕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빠, 손자요. 그러니까 다 가까운 시기에 인접한 시기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문왕에서 선왕 사이에는 공백이 있어요. 시기의 공백이 있어요. 한 50년 정도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발해 새로운 전성기 왕이 등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발해 내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배층이 바뀌게 돼요. 발해 원래 왕족은 대조영의 직계 있지 않습니까? 직계가 왕위를 갖다 계승을 했어요. 그런데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 가문이 왕위 계승권을 갖다가 찬탈을 했던 거예요. 대야발계가. 그 대야발계 최초의 왕이 이제 선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층이 이제 바뀐 거죠.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새롭게 집권을 한 지배층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갖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제 시스템 개혁, 제도 개혁을 갖다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과정에서 있죠. 5경 15부 62조. 이거 중요합니다. 발에 이제 5개 경. 그 다음에 15부는 15개의 특별도시. 부산 특별시, 인천광역시 같은 아주 중요한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15부. 이 15부 중에 진짜 중요한 5개의 도시를 갖다 또 오경이라 부르는 거예요. 겹쳐 있어요. 그 다음에 62주는 요거는 도단이에요. 도단이. 62개의 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해가 땅덩어리가 좀 넓다 보니까 도가 이제 조선 팔자보다 훨씬 더 많게 이제 62주 나왔던 거예요. 이거 5경 15부 62주 해가지고 시험에 되게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게 이제 선왕 계열이 집권하고 나서 체제 정비를 했는데 지방행정구역이 5경 15부 62주로 개편되었다. 그 다음에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중앙군도 개편이 되는데, 자, 10위라는 있지 않습니까? 중앙군이 등장하게 된다. 신라는 구서당 10정 해가지고 중앙군, 지방군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지방군 같은 경우는 그냥 지방관이 통솔을 해요. 지방관이. 그리고 중앙군만 10이라는 특별한 명칭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스템 개편, 체제 개편이 이제 성공을 했던 거예요. 실패했다면 얘가 역사의 길이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성공을 해서 반짝반짝 발해가 태양처럼 빛났던 거예요. 그 태양처럼 빛났던 흔적이 나옵니다.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요동 일대 완벽하게 확보합니다. 무왕 때 북만주랑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또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요동, 남쪽으로는 신라랑 국경을 접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제 개편도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영토도 확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정통왕조인 당나라가 칭찬을 해줘요. 발해보고 그러니까 해동성국이라고. 해동성국. 자, 일본 아니에요. 일본이 해동성국이라고 칭송을 했어도 우리 역사가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야, 저 촌놈들이 뭘 알고 저럴까?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당시 일본은 완전 촌이니까. 근데 이제 당대 최고의 선진국인 당에서 있죠. 발해를 갖다 해동의 성스러운 국가라면서 있지 않습니까? 칭송을 해줬던 거예요. 우리 역사가들이 자부심으로 또 기록을 남겨놨죠. 지금 중국이랑은 존재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시 중국은. 자, 이렇게 이제 태양처럼 빛났던 발해 전성기 국가 선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해 멸망할 때 멸망한 왕이 있는데 솔직히 이 왕은 이름도 잘 안 나와요. 애왕입니다. 애왕. 근데 시험에 이름도 잘 안 나와요. 슬퍼할래. 나라 말아먹고 슬퍼한 왕. 애왕 때 발해가 멸망하는데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어느 나라한테 망했냐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북방의 요나라, 거란족이 세운 북방의 요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우리 역사에서 이제 북방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개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거란, 여진, 그리고 이제 몽골, 요 세 개의 민족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던 게 거란의 요나라예요. 요나라. 이 요나라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하게 됩니다. 발해 멸망과 관련해서 애왕 대인선 때 야율 아보기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이런 문구가 사료로서 등장한 적이 있는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대인선을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야율 아보기를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야율이라는 성씨가 거란족 왕족 성씨예요. 야율이라는 성씨가. 그 정도는 여러분이 구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다시 한번 보세요. 교재 45페이지 보세요. 발해 성장가 세트에서 무왕, 문왕, 선왕 밑에 이름이 본명이 적혀 있어요. 대조용처럼 대무예, 무왕, 대무예, 그리고 문왕, 대운무, 그리고 선왕, 대인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사료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무왕, 대무예는 꽤 자주 언급이 돼요. 무왕, 싸울 무자. 그래서 무예를 잘했어요. 대무예. 그리고 동생 이름도 같이 세트로 암기하세요. 형은 싸움을, 동생은 똑똑했어요. 대문예, 배신자 대문예. 무예와 문예, 요 사료에 나오면 무왕대계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왕 있지 않습니까? 대운무. 얘도 사료에 꽤 자주 나와요. 지금 말고 뒤쪽에 발해 정체성과 관련된 사료에서 꽤 자주 등장합니다. 얘도 알아두면 좋은 애입니다. 근데 선왕 대인수는 굳이 암기를 해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연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짝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발해 연호가 꽤 중요해요. 발해라는 나라의 역사가 조금 이제 애매한 면이 있어요. 우리 영향도 많이 받고 말갈족에 속해 있어서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은 좀 특이한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발해를 갖다가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역사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발해를 말갈족의 역사, 중국의 지방정권의 역사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발해 정체성 문제를 우리가 곧 이어 다룰 건데 요거에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랑 관련돼 있어요. 발해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거든요. 발해 이 독자적 연호의 사용이 중국과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음을 갖다 통치관계, 지배 피지배 관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흔적 중에 하나예요. 중국의 연호를 쓰지 않고 발해가 독자적인 연호를 갖다 사용하였다는 거. 그래서 발해 연호들은 있죠. 전부 다 메인으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3대왕, 가운데 낀 3대왕의 연호들이 중요하고요. 대조영 연호는 좀 심화로 빠지는데 쉽게 암기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나라를 건국했던 왕들의 천자 연호가 많이 들어가요. 앞에 천자가 들어갑니다. 건국했던 왕들이 앞에 천자를 갖다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보통 천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세우는 거를 갖다 하늘을 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을 연 왕이기 때문에 연호에 천자를 갖다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대종도 이제 천자 계통을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통인데 요거 연결해서 암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대통령 해가지고 대조영이 통자 들어가는 천자 연호를 썼다. 대통령, 대조영, 대통령, 대조영, 대통령. 요렇게 이제 암기하시면 통자 들어가는 천자 들어가는 연호를 썼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메인으로 출제되는 거는 문, 신의 연호, 선의 연호들이 많이 등장해요. 무왕 때는 인, 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문왕 때는 대흥, 보력이라는 연호도 쓰는데 대흥이 더 유명합니다. 초기에 썼던 연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왕 때는 건흥이라는 연호를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연결해서 왕끼리 크로스해서 오답을 만들거든요. 연결하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무인, 싸움을 잘하는 칼제비 무인이 대문을 건설하였다.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총보다 삽을 많이 들어요. 총은 어쩌다 한 번씩 무슨 훈련 있을 때만 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삽질을 하는 게 군대 생활입니다. 근데 요식이 있지 않습니까? 요식이 발에서도 비슷했던 거예요. 무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칼질보다는 삽질을 많이 했던 거예요. 무슨 삽질을 했냐? 무인들이 대문을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무인이 대문을 건설하였다. 그래서 이제 무왕과 인왕, 그리고 문왕과 대흥, 그리고 이제 건왕과 선왕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흥과 선왕을. 그리고 이제 되게 좀 지역적인 포인트 하나 다루겠습니다. 발해 관련 칭호 변화, 발해의 칭호 변화. 초기에 발해는 있지 않습니까? 진이란 이름으로 대조영이 건국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조영 때 있죠. 당나라 황제가 대조영을 보고 발해 군왕아 부르면서 발해란 이름을 갖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요까지는. 근데 2번, 3번이 엄청 2번, 3번이란다. 3번이 엄청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3번이. 그러다가 문왕 때가 가지고 있죠. 문왕 때가 가지고 발해의 국격이 더 높아지면서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에서 문왕 때 발해 보고 발해 국왕아 이렇게 부르게 돼요. 발해 국왕. 이 발해 군왕과 국왕을 구별하는 문제가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경찰 간부 문제에서. 이게 되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경찰 간부 시험도 좀 지역적인 시험에서는 좀 권위 있는 시험이라 가지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되게 지역적인 내용이니까 이걸 초반부터 잡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선왕 때 해동성국은 엄청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를 계승한 국가들, 그냥 이 거의 상식 수준이에요. 상식 수준. 발해 멸망 이후에 발해를 계승한 후발해 있었는데 금방 망해서 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와 발해 사이 시점쯤 있죠. 사이 위치에 정한국이라는 국가가 또 건국이 되는데 이것도 금방 망해버려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선으로 한번 이런 국가들도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발해 경제와 관련된 내용. 발해가 지리적 위치가 부여랑 거의 겹치고 있어요. 부여. 그래서 이제 부여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부여랑 밭농사 중심. 발해도 이제 오곡을 중심으로 한 밭농사 중심이었고요. 그다음에 부여도 오곡을 중심으로 한 밭농사, 그리고 목축과 수렵, 농사와 수렵, 밭농 방목을 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발해 특산물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백두산의 토끼, 남해보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뭐 이런 것들, 마킬부의 돼지 이런 기록들이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보시면 동물 같은 게 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료가 시험에 나오는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부에 무슨 부에 15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부에 뭐 이런 특산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있죠. 동물들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얘들이 목축을 병행했기 때문에 부여랑 비슷한 지리적 위치였기 때문에 목축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바로 요 솔빈부의 말이에요. 솔빈부의 말. 여기 나와 있죠. 솔빈부의 말. 요거는 암기를 해두세요. 솔빈부에 말 등 있죠. 여러 특산물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목축과 관련된 특산물도 많이 있었다. 그게 이제 발해이다. 모피도 이제 목축이랑 관련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발해 많이 발달했던 산업 중에 하나가 금속 가공업과 도자기업 같은 당대 선진 기술들이 있죠. 선진 기술들도 같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죠. 우리 민족이 이제 손재주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발해의 이제 일반적인 역사, 그리고 발해의 이제 경제사와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발해 특수 주제예요. 발해 특수 주제. 다른 나라, 뭐 고려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신라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다루지 않는 애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주제 하나가 발해와 관련해서 시험에 되게 빈출되고 있어요. 그 특수한 주제가 뭐냐면 발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정체성은 무슨 말이냐면 발해노 정체가 뭐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해가 지배층, 소수의 지배층은 고구려 계층이에요. 대씨라든지 고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피지배층은 말갈족이 많아요. 말갈족. 나중에 고려 조선으로 가면 여진족이라고 불릴 애들입니다. 중국의 이제 소수민족의 일종. 근데 여진족 애들이 우리나라랑도 밀접한 관련을 갖다 맺고 있어요. 이게 말갈족, 여진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중국 민족이다 이렇게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말갈족은 진해 소수민족이다. 얘들은 조선족조차도 전부 이제 진해민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요 말갈족, 다수의 피지배층인 말갈족의 포커스에 맞춰서 발해는 진해 역사다. 우리는 이제 소수의 지배층인 고구려의 포커스를 갖다 맞춰서 발해는 이제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역사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에서는 특수한 주제, 자, 발해의 정체성이 뭐니 하는 이제 주제 문제들이 빈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역사적으로, 감정적으로 야 이거 무조건 우리 거야, 우리나라의 역사야, 우리의 역사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역사, 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있죠. 역사적 흔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인지 중국을 계승한 국가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먼저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요소도 있고 동시에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흔적도 아주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죠. 먼저 이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요소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왕과 문왕의 역사 인식이요. 무왕과 문왕이 있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는 국가라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요까지는 기본이에요. 요거를 갖다 좀 심화로 들어가서 실제 사료에서 뭐라고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표현을 했냐면 무왕이 있죠. 당시 당나라랑 싸우면서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랑 동맹을 갖다 맺게 돼요. 그 동맹을 맺기 위해 보낸 국서에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발해는 고구려의 옛 땅에서 부여를 계승하였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발해는 고구려와 부여를 계승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왕이 또 아들 문왕이 또 일본한테 국서를 보내요. 요때는 이제 당가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있죠. 좀 더 자신감 있게 있죠. 그냥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갖다 하면서 문왕이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때 이 문왕이 보낸 편지에 서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나 고려왕 대운무는 대운무가 바로 문왕이라고 했어요. 스스로를 고려왕이라 칭하고 있어요. 고려가 고구려의 줄임말이다. 줄임말입니다. 우리 조선전의 고려도 고구려에서 이름을 딴 거예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고구려를 단어를 약간 바꿔서 고려라는 표현을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요거 뒤쪽에 이제 사료 보면서도 한번 얘기를 할 건데, 문왕이 일본한테 국서를 갖다 보낼 때는 있지 않습니까? 되게 아쉬워요. 당과 전쟁을 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문왕이 일왕한테 신하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신하를 자처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왕 때 당과의 관계가 안정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일본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국서를 보내요. 그때는 있지 않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있죠. 스스로를 갖다 천자로 칭하면서 있죠. 일본 보고 이게 사위, 뭐 친척, 사돈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이제 맘먹자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죠. 그러면 이제 일본이 이 편지를 받고 엄청 당황합니다. 제가 저번까지만 해도 분명히 스스로 신하를 자청을 했는데 갑자기 맘먹자고 하네. 이런 이제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있지 않습니까? 무왕과 문왕이 스스로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이제 국가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왕 있지 않습니까? 문왕의 딸 중 하나인 정혜공주, 언니 정혜공주가 죽고 나면은 무덤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정혜공주의 무덤 양식이 고구려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굴식 돌방 무덤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고분 양식을 공부하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단순 암기를 해두세요. 굴식 돌방 무덤이 고구려에서 영향했던 특유의 무덤 양식이에요. 근데 그 무덤 양식 있죠. 그 무덤 양식을 발해가 정혜공주묘에서 쓰고 있어요. 무덤 양식 같은 경우는 조상 대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양식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답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발해가 이제 고구려를 갖다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무덤 양식이요. 그리고 이제 온돌, 여러분 온돌방에 살고 있죠. 이 온돌이 고구려에서 유래가 됐어요. 고구려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구려식의 힘찬 돌사자라든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이불병자상, 2명의 부처님이 나란하게 앉아있는 상, 그 다음에 뭐 석등이라든지 벽돌, 기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조우관은 고구려 관리들이 보면 모자 위에 깃을 이런 깃을 꼽는 풍속이 있어요. 요게 이제 조우관이라고 부르는데 발해에서도 이런 흔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게 발해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에요. 다음에 발해가 당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 정리하겠습니다. 발해는 분명히 고구려의 영향도 받았지만 당의 영향도 같이 받고 있어요. 먼저 이제 발해의 진짜 수도가 바로 상경용천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 상경용천부 도시 구조 자체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도시 구조가 네모 반듯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왕성이 있어요. 왕성 앞에 주작대로라는 큰 길을 뻥 뚫어 놓고 나머지 구역들을 이렇게 격자식으로 구성해가지고 도시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도시 구조 자체가 중국의 당의 수도인 이제 장안 있지 않습니까? 장안과 똑같은 형태, 거의 유사한 형태로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한 길을 중심으로 해서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 주작대로라는 길, 발해가 당의 영향을 받았던 도시 구조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주작대로를 여러분이 이제 뭐와 연결해서 이제 암기하면 쉬우냐면은 주작대로랑 주자감이랑 연결하세요. 주자감. 발해 중앙의 유교 교육기관이 주자감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신라에서는 국학이라는 유교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로 가면 또 국자감을 배울 거예요. 여러 개 배우고 나면은 막 이름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연결하는 쉬운 팁이 발해에는 주작대로가 있었지. 그래서 이제 발해 교육기관은 주자감이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탑, 발해 유일한 탑으로서 중국 시천탑, 현재 전하는 발해 유일한 탑으로 평가받는 영광탑이라는 탑이 있어요. 그 탑이 있죠. 발해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 중국식의 전탑, 벽돌탑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전자가 벽돌전자예요. 벽돌전자. 자, 다음에 이제 무왕에 있지 않습니까? 큰딸, 언니 정혜공주의 무덤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고구려의 굴식돌방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생 정효공주의 묘 있지 않습니까? 정효공주의 묘는 중국식의 벽돌 무덤을 만들었어요. 벽돌은 무조건 중국 문화예요. 중국 문화. 우리는 벽돌 안 씁니다. 이게 정혜와 정효공주 이름도 비슷하죠. 요 두 명의 고분 양식을 갖다 잘 구별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혜공주의 무덤 양식은 고구려의, 정효공주의 무덤 양식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시험에서 정혜와 정효공주 무덤을 갖다 구별하는 심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요 둘을 갖다 확실히 구별하는 팁은 있지 않습니까?
정혜가 언니예요. 그 다음에 정효가 동생이에요. 둘 다 짝수딸이에요. 둘째, 넷째 딸인데 요 둘의 무덤을 구별하려면 이렇게 순서를 잡고 구별하려면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자, 관광객이 발해에 갔어요. 발해에 갔더니 이제 고부 무덤이 두 개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무덤을 갖다가 보고 관광객이 현지 사는 사람들한테 가이드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무덤은 누구의 무덤입니까? 어느 나라의 무덤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안내해주는 사람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해효, 발해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발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언니 먼저 나와야 되죠. 발해, 그 다음에 정해, 그 다음에 정효.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고구려가 중요해요? 중국 당나라가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고구려가 중요하죠. 사전순으로도 고구려 기역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구려 기역, 그 다음에 당나라 디귿. 그래서 해는 고랑 연결이 되고 있죠. 효는 당이랑 연결됩니다. 해와 효의 순서를 잡고 언니, 동생, 그리고 이제 고와 당, 고구려와 당의 순서를 갖다 우리가 또 잡아주면 돼요. 우리 역사니까 먼저, 너무 역사니까 다음에서. 그 정해는 고구려식, 정효는 당나라식 해가지고 두 개의 무덤 양식을 구별해 주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 보면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해가 이게 당 거였나? 발해 거였나?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연결하는 팁입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기억력이 좋아서 이거 안 헷갈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삼성육부제. 중국의 중앙정치 제도가 삼성육부제예요. 삼성육부제. 근데 이 중국의 삼성육부제를 갖다가 당의 삼성육부제를 발해 문왕 때 거의 그대로 거의 그대로란다. 다른 면이 많아요. 그 당의 삼성육부를 갖다가 문왕 때 있지 않습니까? 발해에 도입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분명히 모방을 했어요. 이름을.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이름만 모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폰인데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아이폰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 뜯어보면은 이제 세부 부품이라든지 깔려있는 그 OS 있지 않습니까? OS라든지 이거는 아이폰이 아니라 그러니까 갤럭시라든지 이런 다른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삼성육부제와 발해의 삼성육부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분명히 발해의 삼성육부제는 당의 삼성육부제를 모방을 했거든요. 근데 포장지 겉만 삼성육부제고 실제 그 내면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당의 삼성육부제와 완전 다른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삼성육부 안에 세부적인 명칭도 다르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 삼성이 발해에서는 세 개의 성이 중국에서는 삼성이 있는데 이 삼성의 권력이 딱 분배가 돼 있어요. 분배가 골고루 분배가 돼 있어요. 근데 발해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삼성 중에 하나의 성에 권력을 집중시켜 놨어요. 정당성, 왕명을 집행하는 기관인 신라의 집사부랑 비슷한 있지 않습니까? 왕명을 집행하는 기관인 정당성의 권력을 갖다가 집중시켜 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삼성을 갖다가 골고루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중대성, 선조성 막 달달달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거를 갖다 암기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삼성은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이 있다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멍청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지금 그 정당성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정당성이에요. 정당성. 정당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이 정당성에 중요하다 보니까 정당성의 수장이 또 중요해요. 그게 바로 대내상이에요. 대내상. 정당성의 대내상. 시험에서 선조성이라든지 중대성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엑스트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다른 성이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건 틀린 선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암기해야 되는 거는 삼성 중에 정당성과 그리고 정당성의 수장인 대내상을 확실히 암기해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삼성 육부 있지 않습니까? 육부. 삼성 밑에 이제 육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육부의 형태가 있죠.
중국의 육부에서는 6개의 부가 공평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업무를 갖다가 독자적으로 분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발해 육부에서는 이 삼성을 3개씩 짝을 지어놨어요. 독자적인 게 아니라 좌사정과 우사정 해가지고 있죠. 3개씩 일단은 이원적인 체제로 분류를 해놨고요. 6개가 독자적인 게 아니라 2개씩 나눠놨어. 그리고 이제 이 육부의 세부적인 명칭도 중국의 육부랑은 명칭이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도사 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해의 차이, 정당성의 대내상의 국정을 총괄하였다. 그리고 육부가 있죠. 중국과 달리 좌우사정, 이원적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육부의 세부 명칭도 중국과 다르다더라. 이렇게 이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정해와 정용주면은 이미 이제 구별을 해놨죠. 그러니까 요 2개 무덤 양식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정해는 고구려, 정효는 그리고 정효는 당나라. 요런 이제의 영향을 받은 무덤 양식이다. 요게 이제 기본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 둘 다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무덤의 천장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고구려식을 갖다 쓰고 있어요. 고구려식. 정해공주, 정통 고구려 무덤 양식인 굴식 돌방마덤 무덤 정해공주 묘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언니 무덤에서는 고구려를 대표하는 천장 처리 방식인 모주림 구조란 걸 쓰고 있어요. 우리 고분 양식에 가면 모주림 구조가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좀 단순 암기를 해주세요. 고구려 특유의 전통적인 천장 처리 방식인 모주림 구조를 썼다. 정해는. 그 다음에 동생 정효에는 있죠. 역시 고구려식인데 좀 특이한 천장 처리 방식을 써요. 평행 고행 구조로 하는 거. 이거 뭔지 몰라도 돼요. 일단은 이제 고구려의 특유한 천장 처리 방식을 썼다. 이렇게 이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와 정효의 무덤이 있는 고분군이 달라요. 고분군이 달라요. 지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해는 육정산 고분군에 있죠. 정효는 용두산 고분군에 있어요. 용두산 고분군. 자, 이거 구별하는 방법이 옛날에 좀 유명했던 드라마 중에 혹시 여러분들 육룡이 나르샤 들어본 적 있어요? 육룡이 나르샤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육룡이 나르샤 그게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거예요. 용비어천가에 이성계의 6명의 조상들 이성계란다. 세종의 6명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6명의 조상을 갖다가 뭐 이렇게 미화하면서 육룡이 나르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 육룡을 떠올리세요. 육룡. 문왕에게 조선을 건국했던 그 육룡 못지않은 6명의 걸출한 자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육용, 그 중에 둘째가 정해, 넷째가 정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룡해서 정해는 둘째니까 육자, 그리고 정효는 넷째니까 용자에서 육룡해서 정해는 육정산, 그리고 정효는 용두산 해가지고 순서를 갖다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왕 심화 포인트. 문왕이 잡복이 되게 심한 왕이었어요. 캐릭터도 되게 좀 독특한 캐릭터고요. 이게 잡복이 되게 심한 왕이라 가지고 있죠. 중국이랑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동시에 스스로 있죠. 황제임을 이렇게 과시하려는 성향들을 갖다 막 보여주게 됩니다. 스스로를 갖다 뭐 황상, 대왕 이렇게 칭해요. 그래서 딸들 무덤 묘지석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황상이라든지 대왕 같은 키워드가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비의 고분에도 황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황상, 대왕, 황후 같은 황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스스로한테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왕이. 그리고 이제 이 잡복심한 전왕도 스스로 전륜성왕이라 칭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와 관련된 문화유산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들 은근히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이불병자상 2명의 부처님이 나란할 병자예요. 앉을 자자예요. 2명의 부처님이 나란하게 앉아있는 있지 않습니까? 불상으로서 요게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어요. 고구려 불상이 요 광배라고 해서 등판을 갖다 넓게 쓰는 풍속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갖다 이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발해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발해 돌사자인데 고구려 돌사자가 되게 좀 심플하면서 되게 힘찬 느낌이에요. 요 발해 돌사자도 비슷한 느낌으로 평가받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발해 석등인데 있지 않습니까? 이 발해 석등도 역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어요. 고구려 석등의 영향이 요 밑에 석등 받침으로 꽃잎, 연꽃잎 문양을 쓰는데 얘도 연꽃잎 문양을 쓰고 있어요. 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얘들은. 그리고 이제 연화당, 문의, 기화, 뭐 기화도 고구려 양식 썼고요. 그다음에 이게 영광탑인데 얘가 벽돌탑이에요. 우리나라 탑이랑 양식이 완전히 달라요. 요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발해와 관련된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들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발해와 관련된 역사서. 자, 발해는 이제 이게 우리 역사나 중국 역사냐 논란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발해와 관련돼서 이제 발해를 우리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 책들을 갖다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발해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권의 역사서는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고려인데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고려 역사를 우리는 한, 둘, 셋, 넷, 5개 마디로 나눠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려의 거의 막장 시대 있지 않습니까? 막장 시대에 고려가 이제 원해 간섭을 받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때 이 우리가 원해 간섭을 받으면서 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역사서를 통해서 되게 이제 우리 역사적 자부심을 강조하는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요 시기 때 원간섭기에 두 권의 유명한 자주성이 강한 책이 등장하게 돼요. 그 두 권의 역사서 중에 하나가 제왕운기라는 책, 제왕운기라는 책. 우리 나중에 역사서에서 엄청 엄밀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구경한다는 느낌으로 봐두세요. 제왕운기, 이승유라는 관료 출신의 역사가가 썼어요. 이 이승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 제왕운기를 갖다가 책을 갖다 쓰게 되고 여기서 발해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우리 역사로 처음으로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자, 대조영을 고구려 장수, 고구려의 옛 장수로 기록하면서 발해 역사를 우리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발해 역사를 우리 역사로 편입하려는 본격적인 책이 조선시대 후기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득공의 발해고예요. 유득공의 발해고. 이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처음으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남북국 시대.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에서 요 두 권의 책이 발해와 관련해서 가장 빈출되는 중요한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발해 역사를 갖다 우리 역사로 인식하려는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들이 이제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제 얘들은 좀 많이 어렵고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뭐 이제 이종희의 동사라든지 아방강력고 정약용, 그리고 이제 김종호 대동지지, 한치훈 해동역사, 신채호 조선상구사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서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요거를 갖다 다시 보고 이런 책들이 발해를 갖다 우리 역사로 기술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발해 역사를 갖다가 우리 역사가 아닌 있죠. 말갈족의 역사로 해석하는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서 중에 되게 유명한 역사책인데 발해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아닌 말갈의 역사로 기록하는 역사책들도 있어요. 뭐 일연의 삼국유사, 그리고 안종복의 동사강몽 이런 책들입니다. 이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역사서를 갖다 공부한 이후에야 이 책의 이제 가치를 알 수 있고 이름이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그냥 이제 그 구경한다는 의미로 있죠. 어떤 역사책들이 중요하다더라 하는 의미로 한번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시험에 이제 주인공으로 출제된 적은 없는데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도 한 그 관련 사료들은 이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발해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사서,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발해를 갖다가 우리 역사로 봤는지 아니면 중국 역사로 봤는지 있죠. 하는 내용이에요. 당나라의 역사서를 기록한 두 권의 역사책이 있어요. 하나는 구당서고 하나는 신당서예요. 신당서. 구당서가 먼저 나왔겠죠. 구당서에서는 있죠. 대조영을 갖다가 고구려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인. 그런데 새롭게 쓰여진 신당서에서는 있죠. 대조영을 갖다가 말갈인, 중국의 소수민족인 말갈인으로 구별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구당서 내용에 유리하겠죠. 대조영을 갖다가 고구려인으로 서술을 했으니까. 근데 잘 안 나와요. 가벼운 마음으로
중국 애들은 구당서, 신당서에서 뭐 이제 대조영어를 갖다가 고구려인이니 혹은 이제 뭐 말가리인이니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하였다 하면서 이제 봐주시면 돼요. 자, 발해가 은근히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발해 이제 주요 내용이 이제 조금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끊기가 그러니까 요거 이제 완성을 하고 수업을 갖다 마무리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발해 제도사. 발해 먼저 중앙의 제도로 갖다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발해 중앙은 삼성육부가 주인공이에요. 요게 삼성이에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중국의 원래 삼성은 있죠. 상서, 뭐 문화, 중서성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중국 삼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삼성이 중요하죠. 발해 삼성. 그리고 발해 삼성 중에서도 선조성, 중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당성 안에 있죠. 이원적으로 자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뉘고요. 그 안에 각각 3개 있지 않습니까? 부가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들이 충인이 지예신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특징이 뭐냐면 중국에서는 이호, 예병, 형공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육전체제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을 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는 이름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유교적 명칭. 여러분 조선이라든지 고려를 공부한 학생들, 배경지식이 조금만 있는 학생이라면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육전체제 기반으로 해서 이호, 예병, 형, 공이라는 국가의 6가지 업무를 갖다 나누어서 다루는 모습을 갖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조선은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런 식으로 이제 6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는 이부, 호부, 예부 해가지고 이제 6부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발해는 있죠. 요 이호 예병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유교적인 명칭으로서 부이름을 정했어요. 그 이름을 달리했다. 자, 발해 충인이 지예신 있죠. 요거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이거 5년에 한 번 정도,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원래는 출제되면 안 되는 건데 완전히 지엽적인 내용으로 한 번씩 언급이 돼요. 요거를 암기할 때도 있죠. 요거를 구별할 때도 여러분이 이제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시험에서 항상 트는 포인트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한 2-3번 출제됐는데 2-3번 출제됐을 때 항상 포인트를 갖다 어디 걸고 넘어졌냐면 있지 않습니까? 요 예부에 걸었어요. 예부. 우리 이호 예병 형공에서 예부하면은 교육을 담당하는 과거를 담당하는 부서였어요. 조선에 대해서 고려에 대해서 조금 많은 학생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발해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예부가 교육이 아니라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그 백제 있지 않습니까? 육자평제에서도 그 예부 있지 않습니까? 예부. 예부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 발해에서도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요거 발해 예부는 교육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발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관청들이에요. 주요 관청들이에요. 중앙의 주요 관청들. 요것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이건 완전 엽기적인 내용들이 아니에요. 발해 고려의 어사대, 암행어사랑 비슷한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중정대라는 부입니다. 중정대라는 부서예요. 어느 시대든 관리들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관리들을 갖다 감찰하기 위한 기구들이 있어요. 조선에서는 사원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고려에는 어사대, 그리고 발해 같은 경우는 중정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학교 가면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은 이제 시청이라든지 도청에 가서도 감사과 이런 데로 빠질 수도 있어요. 감사원, 감사과 공무원들은 되게 좀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뭔가 이제 일반적인 공무원이랑은 좀 이질적인 존재예요. 공무원들을 갖다 감시하는 애들이라서 공무원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귀찮아하고 무서워하는 공무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조권이라는 곳이 있는데 문조권이 이제 발해를 대표하는 문안기구 중 하나예요. 문안기구는
그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 관리들이 이제 근무하는 이런 부서, 엘리트 문신 관리들이 근무하는 부서로서 발해의 대표적인 이제 그 문안기구가 문조건으로서 경적과 충문을 다뤄요. 경적 충문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국가적 형세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막 이상한 그 이렇게 막 연설문 같은 거 읽지 않습니까? 그 연설문 같은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유교적인 맥락에서 써가지고 보관하는 요런 이제 기구가 바로 문조건이에요. 그게 바로 경적과 충문을 갖다 담당하는 거예요. 설마 대통령이 이렇게 막 다 써가지고 직접 써서 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 작성했던 엘리트 문신, 그게 바로 이제 문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주작암 너무 유명하죠. 우리 앞서 다뤘죠. 주작대로랑 연결해서 주작암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엄청 빈출되고 있죠. 요 두 개는 심화 문제에서 한두 번씩 언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도 심화에서는 출제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제도. 자, 지금 우리 중앙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발해 지방제도. 발해 지방행정과 지방군, 선왕 때 5경 15부 62주 우리 이미 배웠어요. 선왕과 관련해서. 그리고 발해는 있죠. 지방간이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모두 담당하였다. 여기서 신라와의 차이점이 하나 나옵니다. 신라는 통일 이후에 지방간한테 행정권을 뺏어버렸다고 했죠. 행정권. 원래 지방간이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원래 상식이에요. 그런데 신라는 왕권과의 경쟁 속에서 통일 이후에 군사권을 뺏어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발해는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북방에 이민족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간한테 여전히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갖다가 주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동시대의 신라와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발해는 있죠. 말단 촌락에서 토착 세력에 의해서 자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토착 세력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그 토착 세력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대에 살고 있는 말갈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갈족. 그런데 이 자치가 이루어지는 말단 촌락에 가보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말갈족이에요. 그런데 이 말갈족의 촌장, 지배자는 누구냐면은 대부분 고구려인이에요. 토인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토인. 촌장은 고구려인. 그러니까 지배자 계층은 고구려인들이 대다수였고, 그리고 이제 피지배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말갈족이 대다수였다.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촌장은 대부분 토인이었다는데 이 토인이 고구려인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해 지방간. 자, 가장 중요한 이제 62주는 자사라 불렸고, 그 다음에 특별한 도시인 15부는 도독이라 불렸는데, 발해 지방간은 자주 나오는 편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편 아니에요. 신라, 고려, 조선의 지방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도지사급들. 근데 이제 발해는 지방간을 뭐 깊이까지 이렇게 자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알아두면 안전하겠죠. 15부의 도독, 그리고 62주의 자사. 그 다음에 이제 얘들 밑에 시장들이 있어요. 시장은 그냥 뭐 현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명칭으로 부릅니다. 시장급들을 갖다가 모두 아울러서 수령이라 부르거든요. 그 수령들 중에 되게 다양한 계층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 현령이라든지 뭐 현감이라든지 뭐 다양한 명칭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애울 필요는 없고 이게 무슨 의미다 하는 것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발해를 마무리하자고 하니까 이거 길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 발해와 관련된 마지막 주제, 발해와 신라의 관계 들어가겠습니다. 발해와 신라의 관계. 앞서도 얘기했듯이 발해와 신라의 관계는 있죠. 문왕 이후 적대 관계는 이제 해소가 돼요. 적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발해와 신라가 약간 경쟁하는 느낌을 갖다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경쟁을 하냐면은 중국 당나라가 당시에 엄청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나라한테 서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습, 당나라한테 이렇게 좀 칭찬받고 하는 모습, 당을 두고 서로 이제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세계의 사건 보시면은 쟁장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뭐 쟁장사건이라는 단어보다도 뉘앙스, 분위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연도형은 완전 등신이에요. 당나라에서
그 외국 사신들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 사신들이 와요. 여러 나라 사신들이 와요. 그러면 이 사신들이 나중에 이제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딱 앉아서 같이 이제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행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신들의 순서, 서열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신라가 먼저 앉을 것인가, 당나라가, 아니 그 발해가 먼저 앉을 것인가. 원래는 신라가 초기부터 당나라랑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신라가 먼저 앉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신라는 신라 하대로 가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쇠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발해는 써낭,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써낭 때가 무, 문, 선 하니까 써낭 때 되면 신라 하대죠. 그러니까 신라가 한참 저물어 가고 있던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 때 발해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국력이 신라보다도 우리 발해가 훨씬 더 강한데 우리가 왜 신라보다 뒤에 앉아야 됩니까? 우리를 갖다가 의전서열을 좀 더 높여주십시오. 신라보다 높여주십시오. 하면서 이를 제기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 신라와 당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발해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재서열도 이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의 맥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또 신라와 발해가 경쟁을 했냐면 빈곤가 합격자 순이라든지 합격자 수를 놓고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명문대학에 이제 몇 명이나 들어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애들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라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왔어요. 뭐 제충원이라든지 재치원이라든지 뭐 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해도 분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당나라의 빈곤가 합격자를 갖다 놓고 있죠. 신라와 발해가 경쟁을 하는 모습 보여줘요. 오소도라는 인물이 발해에서 아마 그 최초로 있지 않습니까? 빈곤가에서 수석 합격을 한 인물이에요. 이름 적지 마세요. 그냥 얘기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오소도가 이제 수석 합격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오소도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오소도의 아들도 되게 똑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해에서 다시 기대를 했죠. 야, 오소도를 이어서 오소도의 아들이 다시 중국의 빈곤가에서 수석을 할 것이다. 합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험이 치루어지고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소도의 아들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내막이 있지 않습니까? 오소도가 당나라 관리들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있죠. 오소도의 아들을 갖다 1등을 갖다 시킨 거였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신라랑 있지 않습니까? 발해랑 외교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등재서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이름보다 이런 형태로 사신의 서열이라든지 빈곤가의 합격자 수 같은 거를 놓고 발해와 당나라가 서로 경쟁하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쟁 관계를 잘 보여주는 심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한 내용 중에 가장 심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이제 발해와 당나라의 경쟁 관계를 갖다 잘 보여주는 기록 중에 하나가 채치원의 글이에요. 채치원의 글. 사불허 북국 거상표. 이거 이름 애울 필요 없어요. 이름 애울 필요 없어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감사하다, 불어, 허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를 허락하지 않은 거. 북국의 요구를 갖다 허락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북국이 바로 발해거든요. 발해가 우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사신들 서열을 갖다 높여주십시오 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당나라가 있죠. 그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왜? 옛날부터 쭉 그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당에 있죠. 발해 이제 그 의전 서열 순위를 갖다가 이제 조정해 달라는 거를 갖다가 거절을 하니까 제치원이 야, 저 북국의 쌍놈들 요구를 갖다가 개 무시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엄청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당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편지를 써서 감사의 모습, 감사를 갖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발해와 당의 관계예요. 뉘앙스를 갖다 분위기를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라 역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쫙 공부해 왔어요. 이거 사건들 순서를 잡으려면 학생들 되게 잘 잡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 역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순서를 쫙 잡으라고 하면 학생들 또 일정 수준까지 공부된 학생들은 우리 이제 그 대조영 있고 그 다음에 무문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발해 망했다더라 하면 순서를 또 되게 잘 잡아요. 그러니까 근데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있지 않습니까? 발해와 신라의 역사를 갖다가 내용을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던져주는 거예요. 섞어서 던져주고 얘들끼리 순서 잡아라. 그러면 학생들이 벙 찝니다. 그러니까 못 잡아요. 두 개의 역사를 갖다 섞어가지고 순서를 잡아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엽기적으로 연도를 외운 학생들은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도 외우시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문제를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거 분명히 고난도 문제 형태의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통일신라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 무문선 하면서 순서 잡아주면 돼요. 무문신, 무문선 하면서 순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묘하게 있지 않습니까? 무왕은 있지 않습니까? 성덕왕이랑 순서가 겹치긴 한데 성덕왕 즉위 이후에 무왕이 즉위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조영이 나라를 세운 거는 있죠. 성덕왕 바로 직전이에요. 연도가 거의 가까운데 겹치지는 않습니다. 성덕왕 바로 직전에 대조영이 발해건국하고 그 다음에 성덕왕이랑 무왕이랑 이제 겹치는데 성덕왕이 살짝 먼저 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 시기 때 이 성덕왕이 당이랑 손을 잡고 무왕 발해를 갖다 공격했다 하는 거, 요 정도 이렇게 내용만 우리가 연결해 두시면 발해와 신라 역사를 갖다 교차해서 나오는 문제에서도 있죠.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 이런 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이거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이것과 관련된 엽기적인 파트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솔직히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왕은 즉위 후 연호를 인안으로 하였다. 자, 인 나왔죠. 그러니까 인안 유명한 연호예요. 그러니까 무인해서 무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무왕과 관련된 힌트가 있나 보면은 흑수가 처음 우리에게 길을 빌려 당나라와 왕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이는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여 당과 함께 우리를 앞뒤로 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우 대문해가 뭐 흑수를 공격하게 했다 하는 키워드를 보면서 무왕 때 당과의 전쟁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무왕이에요. 무왕. 자, 무왕이에요. 무왕. 무왕과 관련된 키워드 1번 만주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아빠 대조영. 그 다음에 장문효를 보내 싼동지방을 공격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어때요? 천도는 무조건 무슨 왕? 문왕이죠. 그러니까 틀렸어. 그 다음에 우경 15부 62주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였다. 태양처럼 빛났던 선왕이에요. 그러니까 안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고 초반에 연습을 할 때부터 요 발해 역사랑 신라 역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순서를 갖다 잡아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역사를 갖다 교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전혀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 신라의 역사와 발해 역사를 항상 이제 결합해가지고 있죠. 항상 이 문제풀이를 갖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지도에 표시된 천도를 단행한 왕. 지금 보니까 발해 땅이죠. 그 다음에 뭐 중경, 상경, 동경. 이거 자세히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발해에서 천도했다 왕, 문왕이에요. 그러니까 성왕 절대 안 나옵니다. 성왕. 성왕 때 이제 문왕 때 마지막에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를 하는데 성왕 때 다시 상경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이제 천도했다 하면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 동안 계속 문왕, 발해는 천도, 문왕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네요. 문왕과 관련해서 틀린 선지. 그러면 분명히 다른 왕이 나올 거예요. 다른 왕이 나올 거예요. 주인공은 문왕. 신라도 신라와 교류. 누구 거예요? 문왕이죠. 맞고. 그 다음에 고려 국왕 표방 일본과 교류. 누구 거예요? 나 고려왕 대응문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문왕. 그 다음에 대응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이건 누구 거? 대문이죠. 그러니까 대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문왕. 그 다음에 장문효 싼동반도 공격.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빠 무왕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문신을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문신을 구별하는 문제가. 그리고 발해가 출제 빈도가 꽤 높습니다. 거의 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발해 써낭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태양처럼 빛났던 발해의 선왕입니다. 오경 15부 62주 지방제도가 완비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정확합니다. 근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를 옮겼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문왕이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정답 2번이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번 대부분 말갈족 복속 요동지역 진출 누구예요? 써낭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구별하세요. 요동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써낭이에요. 근데 북만주를 장악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무왕이라고 했어요. 요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 신라와 국경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 누구예요? 그러니까 역시 써낭 태양처럼 빛났다.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작대로 보이시죠? 왕성 있고 왕속을 중심으로 주작대로 격자형 도시구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제 상경 용천부의 도시구조로서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한 격자형 도시구조.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요거 말고도 상경성이라는 키워드라든지 주작대로라든지 뭐 이런 이제 요런 내용들을 보면서 요게 이제 발해와 관련된 내용이란 거 우리 구별하기 쉽습니다. 1번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맞아요, 틀려요. 발해.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얘는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궁전 터에서 온돌 장치가 발견되었다. 말되죠. 발해가 이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는 점. 그 다음에 고려 국양을 포방 일본과 교류하였다. 요거는 이제 문왕과 관련된 설명. 문왕이 발해왕이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정당성의 장관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어때요?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정당성이 아니라 막 선제성, 중대성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네가 선제성, 중대성을 갖다가 아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당성을 확실히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 세력의 통제 위에 상수리 제도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건 신라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4번이 틀립니다. 남국과 북국을 경쟁을 시켰네요. 자, 다음 발해 통치 조직에 대한 표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지금 삼성 육부제 그리고 그 밖의 주요 기구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번 선조성 중대성 나왔죠.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 했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왔는데 내용을 잘 보세요. 선조성 중대성의 장관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우리는 확실히 배웠잖아요. 정당성의 장관이 국정을 총괄하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조성 중대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균등하게 선조성과 중대성, 정당성을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 바보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관청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변화시켜 사용하였다. 맞죠? 그러니까 충인이 지혜 시행. 당의 제도를 수용, 명칭과 운영, 독자성이 나타났다. 어때요? 딱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껍질은 당, 안에 내면은 보면 그 발의 독자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좌사정, 우사정 각각 3구 나누어 맞는 이원적 통치체제 어때요? 그러니까 정당성 아래 좌사정, 우사정, 충인이 지혜 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일본이 명백하게 들려 있는 거예요. 다음 국가의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촐리 모두 말갈부락 그 백성 말갈이 많고 토인이 적다. 모두 토인을 족장으로 삼는다. 자, 이것만 봐도 어느 나라예요? 발해죠. 그러니까 요 토인이 고구려인 말갈은 말갈족 얘기하는 거예요. 거란, 영주, 조공, 신라, 일본도 우리 경제사 가면 요 길들을 다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근데 우리 일단은 신라도와 조공도만 봤죠. 그러니까 요런 길들만 보고도 이제 발해라는 걸 끌어낼 수가 있어요. 1번 22개 담로 왕족 파견 어느 나라예요? 백제. 그 다음에 경부주의 체제를 갖추었다. 우리 처음 보는데 경부주 뭐지? 그 다음에 5도의 안찰사 양계병마사.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는데 고려의 5도 양계 안찰사 병마사 너무 유명해요. 이거는 그냥 알고 여러분이 제낀다 쳐요.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그 다음에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병을 뒀다. 어느 나라 거예요? 신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학생 무조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1, 3, 4번이 무조건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을까요? 2번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앞에 숫자를 붙여보세요. 5경, 15부, 62주. 수치를 빼고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반복을 해서 확실하게 숙련된 학생이라면 이렇게 좀 변형이 돼도 대응이 가능해요. 1, 3, 4번은 확실히 틀렸고 2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 앞에 수치를 붙이니까 되는 거구나. 혹은 이제 1, 3, 4번이 아니니까 2번 정답이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갖다가
국사를 한두 번 보고 뭔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나?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런 문제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반복을 많이 하고 이제 요 지식들을 국사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들을 갖다 확실하게 기본이고 중요한 지식들을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게 공무원 시험을 빨리 합격하기 위한 방법이요. 이상한 심화 지식들 있죠. 이런 것들 뭐 엽기적인 지식들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출제에 될까 말까 하는 지식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걸 안다고 여러분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해 주민 중 다수 고구려계 사람이며 이들 중 일부 지배층이 되었다.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들렸죠? 다수는 말갈족. 그리고 이것도 눈여겨봐 주세요. 이들 중 일부는 지배층이 되었다. 말을 좀 바꿔서 말갈족 중 일부는 지배계층이 되었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거는 맞는 선지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발해 역사가 수백 년이 되죠. 발해 역사가 중국 역사를 좀 닮아서 우리 역사, 기본적인 우리 역사보다는 역사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신라 망할 때 발해도 같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 가요. 그런데 그 300년이라는 시간도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토착민, 말갈족 출신의 지배계층이 한둘이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지는 맞는 선지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는 맞는 선지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지배층이 되었다. 되게 온건한 선지요. 되게 온건한 선지. 이런 선지들은 맞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수백 년 동안 이런 예외가 한두 번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2번 발해는 당의 수도인 장안성을 본떠 상경성 바둑판 모양 반듯하게 구획하였다. 어때요? 맞죠? 격자형으로. 그 다음에 발해 문왕 때 당각 친선 맺은 이후 교역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어때요? 역시 맞아. 그 다음에 발해는 있지 않습니까? 통일 신라와 경쟁의식 국제 무대에서 서로 대립 때로는 사신을 파견하여 우위를 다졌다. 신라도라는 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는 기본적인 관계, 뒤쪽에서는 신라도를 보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공존하다 보니까 친하게 지낼 때도 있고 또 싸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씩 북한에 뭐 사절단 이런 거 보내가지고 교류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막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면 맞는 거예요. 이런 선지는 틀리기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여러분 시험에서 거의 이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발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거의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습 잘 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고려로 진입하기 위해서 고려가 성립되는 과정, 우리 삼국시대를 갖다 거치면서 통일신라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자, 후삼국시대를 거치면서 그 시대의 최종 승자인 고려 있지 않습니까? 고려 왕조 이제 500년이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성립하기 위한 후삼국의 내용, 그리고 이제 고려 초기 내용까지 내일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